자, 그래서 꽃은 모양과 크기, 종류 다 다른데요. 대부분 암술, 수술, 꽃잎, 꽃받침의 구조를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그 구조가 아닌 애들도 있다. 뭐 이거 얘기했고요. 그 중에 암술이 꽃가루 바지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씨를 만들기에 꽃가루가 날린다고 했잖아요. 그 날린 꽃가루가 곤충이나 바람, 그 다음에 뭐 벌이 대표적이죠. 그쵸? 우리 꽃가루 옮기는 대표적인 애가 벌이고, 그 다음 물, 뭐 이런 걸로 옮겨진단 말이죠. 그게 옮겨져서 암술 머리에 붙으면 그거를 꽃가루 바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꽃가루 바지는 수술과 암술이 꼭 필요하고, 이 꽃가루 바지가 있어야 우리가 씨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씨. 우리 씨 알죠? 씨? 우리 씨 뭐 본 거 있을까요? 씨. 그 열매 먹는 건 다 씨가 안에 들어있죠. 그러니까 우리 사과나 배나 수박이나 뭐 이런 것들 다 안에 씨 들어있잖아요. 그쵸? 그걸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꽃가루가 날리고 그 꽃가루가 암술 머리에 붙어가지고 꽃가루 바지가 이루어지는 거다. 그래서 꽃은 씨를 만드는 일을 하고, 씨를 만들기 위해 꽃가루가 암술에 붙어있는 옮겨 붙는 과정을 꽃가루 바지라고 하는데, 이때 인간도 많이 해요. 인간도 합니다. 우리 옛날에는 다 바람이나 물이나 새, 곤충 이런 애들이 옮겨줬지만, 지금은 우리가 사람이 일부러 그 붓 같은 걸로요, 수술을 이렇게 통통통 쳐요. 그럼 붓에 꽃가루가 붙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를 암술에다가 사람이 직접 옮겨주는 거야. 인공 꽃가루 바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온실에서는 우리가 겨울에 추우니까 온실에서 식물을 재배하면, 온실에서는 뭐예요? 이게 가둬서 키우는 거니까 그 바람, 곤충, 새 뭐 다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직접 해야 되는 거고, 우리 아파트에서, 그러니까 집에서도 그런 거 키우잖아요. 그거 알아요? 그 블루베리를 많이 키워. 집에서 잘 크거든요. 집에서도 그냥 베란다라고 하는 곳에서 키우면 블루베리가 잘 커요. 근데 블루베리 잘 안 나. 블루베리가 잘 안 맺혀. 왜냐면 집 안에서 키우니까. 그 꽃가루 바지가 잘 안 일어나서 블루베리 잘 안 커요. 밖에다 내놓고 키우면 되게 잘 크거든요. 이렇게 꽃가루가 날리면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직접 꽃가루 바지를 해줘야 된다. 품종 개량이 필요할 때도 직접 꽃가루 바지를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꽃가루 바지들 보겠습니다. 꽃가루가 벌이나 나비와 같은 곤충에서에 의해 암술로 옮겨 붙는 것들이 있고요. 새도 옮겨요. 새도 암술로 옮겨 붙는 게 있고, 바람에 날리는 애들도 있죠. 벼나 소나무 같은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얘기하다만 그 봄에 꽃가루가 막 날리는 게 보여요. 하얀 게 막 날려. 그럼 그걸로 막 재채기, 꽃가루 알레르기도 막 나오고 하는, 그 중점적으로 날리는 애는 나무입니다, 나무. 버드나무 종류예요. 걔네들이 이렇게 날려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종류라고 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날리고, 그 다음 물로 이동하는 애들도 있어요. 꽃가루가 물속이나 물 위로 이동하면서 앙물로 옮겨 붙는 애들은 대부분 물에 사는 애들. 검정말이랑 물수세미 다 물에서 사는 애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꽃가루 바지를 한다. 그럼 이제 꽃가루 바지가 일어나고 나면 뭐 한다 그랬어요? 씨를 만드는 과정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씨가 자라는데, 그래요. 자세히 안 나오네요. 자, 암술이 요렇게 있단 말이죠. 암술이 그 꽃 가운데 요런 식으로 있어요. 요런 식으로 있어요. 그러면 이 안에 미씨라는 애가 있어. 미씨. 그 다음에 곤충이나 이런 애들이 꽃가루를 암술 머리에 옮겨주는 게 꽃가루 바지라 그런다 그랬잖아요. 꽃가루가 여기 막 암술에 붙어요. 그러면 얘랑 만나야 돼. 사람으로 따지면 꽃가루가 정자가 되는 거고 미씨가 난자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자랑 난자가 만나서 수정란, 사람이 되는 것처럼 얘네들 똑같아요. 그래서 꽃가루가 일로 이렇게 옮겨지는 과정을 거칩니다. 식물이 알아서 관이 이렇게 자라면서 꽃가루가 일로 이동해요. 꽃가루가 일로 이동해서 미씨랑 꽃가루가 만나면 씨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암술 속에서 씨가 만들어지고, 그 씨가 자라서 이렇게 암술이나
암술이나 꽃받침 등과 함께 자라면 그것이 열매가 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여기는 안 나오지만 그 발음이 좀 이상하지만 씨의 방, 그래서 씨의 방이라 해서 같이 자라는 거죠. 그래서 열매는 씨와 씨를 보호하는 껍질로 돼 있고, 얘네들도 똑같아요. 얘네들도 아까 꽃잎이 화려하게 색깔이 다양한 건 곤충을 유인하기 위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열매들이 달고 맛이 좋게 변하는 건 동물을 유인하는 겁니다. 동물을 유인해서 얘가 잡아 먹히는 게 얘네 번식 방법인 거죠. 번식 방법. 그래서 얘네 먹히는 거예요. 먹히는 거. 여기 밑에서 다시 얘기해 봅시다. 자, 그래서 열매 생김새는 당연히 열매 크기, 모양, 색깔에 따라서 생김새가 다양하고요. 보통은 크고 동그란 모양이 많죠. 그래서 씨가 있고 씨와 껍질 사이에는 양분이 저장되어 있는 열매가 있는 겁니다. 우리 잎할 때 광합성 하면서 광합성 남는 게 감자는 줄기로 저장되는 거고 고구마는 뿌리로 저장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그 저장된 게 열매에 저장되는 애들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는 첫 번째는 씨 보호예요. 어린 씨를 보호하는 거. 그리고 씨가 익으면 이제 번식이 될 때가 되면 멀리 퍼뜨리는 일도 한다라고 해서 방법에 따라 다양합니다. 그래서 민들레 많이 봤죠? 우리 민들레 바람 후 불면 막 날아가잖아요. 민들레 이건 씨예요, 씨. 꽃가루가 아닙니다. 날아가는 것 중에 꽃가루가 날리는 것도 있고 씨가 날리는 것도 있고. 그래서 씨가 날려요. 버드나무 여기 있네요. 자, 그래서 솜털이 있어 바람에 날려 퍼지는 거, 갯버들, 버드나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단풍나무는 이 날개가 이렇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있어. 날개가 이렇게 달려 있어서요. 얘가 막 돌아가면서 날아갑니다. 날아가요. 그러니까 바람을 타고 날아가는 거예요. 얘가 진짜 이렇게 날아가는 게 아니라 얘가 날리는 거죠. 그 다음 봉선화 같은 애들은 열매 껍질이 터지면서 씨가 튀어나가요. 콩은 본 적 있죠? 이렇게 생겼잖아요. 콩 껍질이. 그 안에 콩이 이렇게 들어있는 거고. 까본 적 있어요. 이렇게 잘 까집니다. 얘가 우리가 먹으려고 콩을 깔 때는 요게 안 터지기 전에 따는 거고요. 요게 익으면 저절로 터져서 콩이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씨가 튀어나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도깨비 바늘 같은 경우에는 갈고리가 있어요. 우리 독고마리 했죠? 수업 시간에 안 했나? 자, 독고마리도 똑같아요. 도깨비 바늘이나 독고마리나 이 끝이 요렇게 갈고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디 붙으면 이렇게 잘 안 떨어져요. 그래서 동물 털이나 사람 옷에 붙어서 퍼지는 겁니다. 이 독고마리 씨 끝을 보고 우리가 만들어낸 게 찍찍이. 그렇죠? 벨크로라고 하죠. 그 찍찍이도 이거 따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얘네는 어디 붙어서 이동하는 거고, 우리 참외 아까 얘기한 달게 변한 애들은 대부분 동물에 먹히죠. 동물의 열매가 먹히면 씨가 똥이랑 함께 나와서 퍼지게 되는 겁니다. 멀리 얘가 제일 많이 멀리 퍼질 수도 있겠지. 그치? 먹혀서 이동하고 똥이랑 같이 나오니까 영양분도 해결되고, 그쵸? 그래서 최대한 멀리 벚나무는 벗지. 딸기는 거기 점점점이 다 씨잖아요. 그쵸? 그래서 딸기씨 말고 딸기는 이렇게도 번식해요. 당연히 딸기가 먹히면 퍼져가지고 씨가 똥이랑 같이 나오는데요. 딸기는 줄기가 깁니다. 기는 줄기요. 기는 줄기. 무슨 얘기냐면 딸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딸기가 어느 정도 자라면 주위에 딸기가 자라지 않게 얘가 기어갑니다. 땅을 이렇게 줄기 하나가 뻗어서 땅을 이렇게 쭉 기어요. 어느 정도 멀어지면 여기서 뿌리를 내리고 여기서 자라요. 이런 식으로 번식하기도 해요. 기는 줄기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코코야자 같은 경우나 영꽃, 수련 이런 애들 물 근처에서 자라는 애들은 물에 떠서 이동하기도 한다. 그래서 멀리 퍼트리는 거 지금 다 퍼트리는 거죠. 멀리 퍼트리는 거야. 멀리 퍼트리는 거 뭐 때문이냐면 뭐 간단합니다. 얘네가 뭐예요? 못 움직이잖아요. 그쵸? 동물처럼 운동성을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 새로운 애들이 갔으면 좋겠어. 멀리 떨어졌으면 좋겠어. 왜냐면 여기 나무가 있어요. 엄마야, 엄마. 자, 이렇게 나무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씨가 퍼지지 않고 여기 바로 옆에서 이렇게 자란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이렇게 새끼들이 자라. 그러면 뭐 인간 입장에서 옆에서 자라면 좋겠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두 가지가 안 좋습니다. 둘 다 안 좋아요. 그러니까 어미들은 뭐 약간 모나무라고 하죠. 어미들은 뭐예요? 옆에 있는 얘네들이 얘네한테 양분을 빼앗기니까 부족하죠. 이렇게 줄어들게 되고, 그 다음 얘네들도 손해지. 얘네들은 뭐예요? 얘가 이렇게 큰데 여기서 자라게 되면 햇빛을 받는 양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쵸? 그럼 당연히 광합성이 힘들 테고, 그럼 얘네들도 양분을 얘한테 빼앗기는 꼴이 되는 거니까 다 손해야, 다 손해. 엄마한테도 자식한테도 다 살기가 어려운 환경이 되니까 계속 뭐 한다? 퍼트리게 되는 겁니다. 왜냐면 계속 삭을 틔우면 물, 양분, 공간 다 부족해. 그리고 햇빛 가려져서 햇빛 받기도 어렵고, 그 다음 원래 뿌리가 새로운 뿌리 내리는 걸 방해할 수도 있고, 그래서 공간이 가까운 데 있으면 굉장히 손해입니다. 효율이 안 나와요. 그래서 최대한 식물은 씨를 멀리 퍼뜨릴 수 있게 해서 잘 자라게 이렇게 계획되어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넘겨서요. 이동 과정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 거랑 이어서 설명할 수 있겠네요. 보시면, 자, 우리 입에서 뭐 할 거냐면, 입에서 광합성 할 거예요, 광합성. 입에서 광합성 할 건데, 광합성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요. 물이랑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기체랑 빛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빛에너지랑 필요해요. 얘가 뭐 한다? 세 개가 재료예요. 세 개가 있으면 입에서 뭐예요? 엽록체에서 광합성을 합니다. 그럼 영양분을 만들 수 있어요. 영양분이 만들어지면서 덤으로다가 산소가 만들어져요. 산소. 이게 입에서 일어나는 광합성입니다. 그러면 이 물은 어디서 오냐? 이 재료라 그랬죠. 물은 뿌리에서 와요. 뿌리.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줄기를 통해 이동하는 겁니다. 이산화탄소는 입에 있는 기공을 통해 들어오죠. 입을 통해 들어오고 아니면 숨 쉴 때 생긴 이산화탄소 쓰기도 합니다. 그다음 빛에너지는 엽록체 안에 엽록소라고 하는 색소에서 빛을 흡수하죠. 자, 그럼 광합성을 해요. 그리고 양분을 만들어내. 양분을 만들어내면 사용할 거예요. 사용할 겁니다. 사용하고 남은 애들은 이제 저장을 할 건데요. 열매에 저장하는 식물들도 있고요. 그다음 줄기에 저장하는 애들도 있고요. 뿌리에 저장하는 애들도 있고요. 그래서 뿌리에 저장하는 대표적인 식물이 고구마, 그쵸? 무, 뭐 이런 애들. 줄기에 저장하는 대표적인 애가 감자, 토라, 뭐 정도. 그다음 열매도 저장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용하고 남은 건 증산작용. 그때 기억나죠? 이렇게 공변세포가 이렇게 휘어지면서 기공이 만들어지고 이 기공을 통해 물은 밖으로 나가고 수증기 상태로 밖으로 나가고 이산화탄소는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기체가 왔다 갔다 하는 구멍이다. 그리고 기공은 밤에는 닫히고 낮에만 열린다. 이거 지난 시간에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줄기는 이동 통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관이 있어서 물이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이동하는 관. 체관은
입에서 만들어진 양분이 이동하는 관 해서 이렇게 관이 있다. 이런 것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영향을 주면서 활동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86쪽이랑 87쪽을 풀어볼게요. 식물에서 물과 양분이 이동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우리 틀린 거 찾는 거예요. 옳지 않은 거. 자, 뿌리에서 흡수한 물은 줄기를 통해 이동한다. 요것은 맞지요. 맞는 건 안 고릅니다. 자, 줄기를 통해 입에 도달하는 물은 광합성에 사용된다. 요거잖아. 이어서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줄기를 통해 이동하고 그 줄기를 통해 입에 도달하면 광합성에 사용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1번 니은도 아니에요. 자, 입에서 만들어진 양분은 줄기를 통해 식물의 각 기관으로 이동한다. 이것도 맞는 얘기니까 이것도 답이 아니고 광합성에 사용한 물은 줄기의 증산작용이 아니라 입의 증산작용이라고 해야 맞죠. 그래서 리을 채점해 주시고요. 2번 식물은 뿌리, 줄기, 잎, 꽃 등 각 기관에 연결되어 뿌리에서 흡수한 뭐의 이동? 물의 이동. 자, 그 다음에 입에서 생성된 양분의 이동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 자, 각 부분을 쓰래요. 일단 기억은 꽃잎. 니은은 암술이죠, 암술. 디귿이 수술. 리을은 꽃받치. 자, 이렇게 다 맞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 같이 해야 되구나. 자, 이렇게 볼게요. 자, 우리 기억 리을 중에서 같은 일하는 부분을 찾아 기호를 쓰래요. 암술과 수술을 보호하는 건 꽃잎, 기억. 꽃가루가 만들어지는 건 수술, 디귿. 꽃잎을 받치고 감싸는 거, 꽃받침, 리을. 꽃가루 바지가 이루어지는 곳, 장소는 니은 암술입니다. 자, 그래서 꽃이 하는 일로 앓아진 거는 바로 나오네요. 1번. 물을 흡수하는 건 뿌리고, 그쵸? 양분을 저장하는 건 뭐 많으니까 뭐 뿌리일 수도 있고 줄기일 수도 있고 열매일 수도 있고 온도 조절하는 건 잎입니다. 잎 기공이 증산작용을 통해 하는 거고 쓰러지지 않게 지지하는 것도 뿌리 줄기 다 하고 있죠. 그래서 뿌리가 더 정확해요. 뿌리 줄기가 지지하는 거니까 꽃이 하는 건 1번. 자, 사과 열매가 자라는 과정을 순서에 상관없이 나타냈고 우리는 순서대로 하래요. 자, 그러면 일단 꽃가루 바지가 일어나야겠죠. 디귿이 일어나면 씨가 자랄 거예요. 여기 밑씨부터 자라겠죠. 기억. 그 다음 완전히 자라서 열매가 되는 거죠. 자, 어린 씨를 보호하고 씨가 익으면 멀리 퍼뜨리는 일도 한대요. 자, 뭐예요? 열매죠. 자, 이제 퍼뜨리는 방법. 민들레는 솜털이 있어서 바람에 날려 퍼지고 도깨비 바늘은 갈고리가 있어 동물의 털이나 사람 옷에 붙어서 퍼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넘겨서 어디서부터? 자, 그래요. 자전. 그래서 자전 서쪽에서 동쪽으로 자전을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차가 앞으로 가고 있어요. 그쵸? 앞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배경을 보면 어때요? 차 옆에 있는 길가에 있는 가로등이랑 가로수라고 하죠. 우리 나무들은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는데 뭐예요? 가만히 있는 것 봐봐. 근데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런 거냐면 여기 이렇게 나무들이 심어져 있고 우리는 뭐예요? 차를 타고 앞으로 갈 거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쭉 갈 때 저기 있는 나무들이 뒤로 마치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고. 그런 경험
뭐 의식하지 않으면 모르겠지만 지금 오늘 집에 가서 의식해보시면 알 겁니다. 앞으로 가면 애들이 다 뒤로 가는 것처럼 보여. 실제로 가는 게 아니지만 우리 뒤로 배경이 막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구가 서쪽에서 돌면 동쪽으로 돌면 그 배경들은 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도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고, 이때 뭐라고 써있냐면 동쪽에서 떠서 남쪽 하늘을 지나 서쪽으로 위치가 변한다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우리나라 기준입니다. 우리나라 기준. 우리나라는 치우쳐져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보시면 기다려봐요. 내가 나침반을 켜볼게요. 나침반을 켰어요. 이렇게 보면 여기가 북쪽이란 말이야. 여기가 북쪽이에요. 저희가 남쪽이고 동쪽이 여기에요. 자, 그럼 해가 저기서부터 떠오른단 말이야. 떠올라서 쭉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이렇게 지는 게 아니라 동쪽에서 떠서 남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서 집니다. 여기 안 가. 그래서 동쪽에서 떠서 이렇게 수직으로 오지 않고 남쪽으로 치우쳐서 떠요. 그리고 남쪽 하늘 그래서 지난다는 표현을 하는 거죠. 그 다음 서쪽으로 집니다. 그림으로 그릴 때는 책에는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봐봐. 여기 사람이 있어. 동쪽을 쳐다보고 있다고 칩시다. 동서 남 북. 여기가 하늘이래요. 하늘. 자, 아이고 다시 여기가 하늘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뜬다? 태양이 동쪽에서 떠요. 떠서 이렇게 수직으로 뜨는 게 아니라 남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서 남쪽을 지나서 이렇게 집니다. 이걸 입체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나라는 집이 어느 방향일 때 남향을 선호하죠. 들어본 적 있어요? 북향을 선호하지 않아요. 집이 북쪽을 바라보고 집이 서 있으면 어때요? 얘는 내가 북쪽을 바라보고 집을 지면 동쪽에서 해가 떠서 남쪽으로 치우쳐서 서쪽으로 해가 질 때까지 우리 해가 안 들어. 그쵸? 남향으로 보고 있으면 해가 많이 들어오죠. 그래서 많이 들어오는 거 기준으로. 자, 그래서 그렇게 된다. 그래서 동쪽에 떠서 남쪽 하늘 지나 서쪽 위치에 간다. 태양. 달은 달은 어떻다? 달도 동쪽에서 서쪽으로 져요. 여기 왜 안 나오지? 여기 안 나오지만 어쨌든 동쪽 똑같아요. 달도 태양처럼 동쪽에서 떠서 남쪽을 지나 서쪽으로 집니다. 이거 동일한 움직임을 보이고요. 별도 사실은 똑같죠. 왜냐하면 별도 뭐예요? 별이 실제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구가 자전하면서 그렇게 보이는 거니까 방향은 똑같단 말이야. 방향이 똑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별은 하나가 아니라는 게 문제다. 별은 하늘에 무수히 많이 떠 있는 게 별이잖아요. 그러니까 별은 나눌 거예요. 어떻게 나눌 거냐면 동쪽에서 보이는 별들은 다 떠오르는 것처럼 보이고 남쪽에 있는 별들은 다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서쪽에 있는 별들은 다 지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나눠서 보인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별도 당연히 동쪽에 보이기 시작해서 남쪽 하늘 지나 서쪽 위치가 변하는 건 다 똑같은데 그냥 전체적인 것을 하늘로 나눠서 비교하면 그렇게 보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북쪽 하늘은 안 나왔네. 북쪽 하늘도 얘기해 볼까요? 북쪽 하늘의 별들의 움직임도 한번 설명할게요. 우리 지금 지구가 어떻게 돼 있다고 그랬어요? 지구가 돌고 있다고 했어요. 뭘 중심으로? 자전축을 중심으로. 뱅글뱅글 돌고 있다고 했죠. 그리고 자전축은 살짝 기울어져 있다고 했고. 그 북쪽 하늘의 별 중에 자전축 위쪽에 있는 이 별 뭐게요? 알아요? 그쵸. 북극성이죠. 북극성은 항상 북쪽 하늘에 떠 있어서 북극성이에요. 그러니까 위치가 안 변해서. 항상 북쪽에 떠 있다 해서 북극성이고 얘가 왜 항상 북쪽에 있냐? 우리 자전축 위에 있어서.
무슨 얘기냐면 내가 도는 걸 보세요. 내가 여기 있고 태양이 북극성이 얘야. 그럼 내가 이렇게 돌면 돌아도 뭐예요? 항상 내 머리 위에 있죠. 항상 똑같은 위치에 있어. 그러니까 자전축 끝에 연결된 북극성은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야. 그래서 이름을 북극성이라고 붙인 거야. 근데 그게 왜 다르냐면요. 봐봐요. 내 머리 위가 아니라 머리 옆에 있는 애 봅시다. 그럼 얘는 내가 여기 있을 때는 내 시야의 오른쪽에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저 별은 내 오른쪽에, 내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내 오른쪽에 있어. 그치? 내가 돌 거예요. 이렇게 돌았더니 어때요? 내가 돌았지만 내 시야에 쟤는 어디 있는 거예요? 왼쪽으로 옮겨갔어. 움직였어. 실제로 안 움직였죠. 뭐가 움직인 거야? 보이는 위치가 달라진 거야. 그쵸? 그래서 북쪽 하늘에 있는 별들은 어떻게 보이냐면요. 실제로 밤새 북쪽 하늘을 찍으면, 사진을 찍으면 북극성은 가만히 있고 북극성을 중심으로 그 주위에 있는 별들은 돌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돌게 찍힙니다. 이렇게 찍혀요. 사진을 볼까요? 진짜 이렇게 찍혀. 북쪽 하늘 별 움직임. 아이고 별이라고 쳐있어. 알아서 잘 나오겠죠? 이미지. 이렇게. 예, 보시면 이렇게 원 그리는 게 보이죠? 이거 일부만 찍혀서 그런데 여기 잘 나왔네, 그렇죠? 요 가운데 중심으로 너무 많이 찍혀. 요 정도로 합시다. 요 정도. 요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별 궤도를 찍히면 여기서 여기까지 움직이는 게 찍힌 거야. 우리 밤새 시간 들여서 찍은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궤적이 보이고 아까 얘기했듯이 북쪽 하늘에서는 완전히 도는 것처럼 이렇게 돌리는 이 중심에 북극성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보이는 게 북쪽 하늘의 별들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뭐도 알 수 있냐면요. 시간도 알 수 있어요. 시간. 얼마나 찍었는지 시간도 알 수 있어. 왜냐면 별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게 찍혔어요. 그러면 이 각도를 재면 내가 지금 사진을 몇 시간 찍었는지도 파악할 수 있는 거야. 왜냐면 우리가 자전이 하루잖아요. 그쵸? 하루 동안 360도 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4시간 동안 360도 도는 거니까 1시간으로 따지면 약 15도 도는 거란 말이야. 근데 내가 여기를 계산했더니 얘가 60도야. 요 60도예요. 여기서 처음 찍힌 거에서 여기까지 찍는데 60도 각도가 나왔어. 애들 다 찍어보면 다 60도일 거예요. 요 각도가 다 60도일 거야. 왜냐면 똑같은 시간 동안 찍은 거니까. 그럼 얘는 4시간 동안 찍은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찍은 시간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뭐 어쨌든 그래서 별들의 움직임은 그렇게 보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여기 뭐도 나오냐면 태양 위치 변화 관찰하는데 관측 안경을 쓰고 낮 동안 태양 위치 어떻게 달라지는지 볼 거래요. 그 관측 안경이 나오는 이유는 알죠. 우리 태양은 맨눈으로 보면 안 돼. 맨눈으로 보면 눈이 상하기 때문에 맨눈으로 보지 않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관측 안경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낮 동안 볼 건데요. 우리 실제로 사진을 찍을지 보진 않지만 어쨌든 어떻게 한다? 넓고 탁 트인 장소에서 동서남북 표시하고 그 다음에 남쪽을 중심으로 확인한 다음에 태양 위치를 변화를 관측한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돌기 때문에 우리가 돌면서 보는 애들은 반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남쪽 하늘 지나 서쪽으로 지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다.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일주운동이라고 해요. 일주운동. 태양의 일주운동.
왜 이런 이름이 붙냐면요. 하루 동안의 운동이라 그래서 일주 운동이라는 이름이 붙어요. 왜? 자전 때문에 일어난 운동이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 그래서 태양의 일주 운동. 하루 1일 해서 일주 운동입니다. 태양의 움직임을 관찰했다. 아, 요것도 얘기해 볼까요? 우리 지금 오늘은 어차피 흐려서 구름 때문에 별이 안 보일 거고요. 흐리지 않는 날, 맑은 날 우리가 밤에 12시 넘어서 만약에 하늘을 쳐다봤어. 그러면 별이 보일까 안 보일까? 보이겠죠? 보입니다. 근데 많지 않아. 보이는 별 많지 않아요. 지금 이제 겨울에 가까우니까 아마 오리온 자리는 찾을 수 있겠지만 다른 별들이 막 지금 아까 그 사진처럼 내가 아까 그 사진 너무 많다 그랬잖아요. 그 사진처럼 막 별들이 빼곡하게 이렇게 보이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거는 뭐 때문이냐면 우리 도시기 때문에 그렇죠. 도시기 때문에. 너무 도시야. 너무 서울이죠. 그쵸? 너무 밝아서 그래요. 특히 우리나라는 특히나 더 밝죠. 우리 밤에 생각보다 되게 밝아요. 그러니까 저 멀리 있는 별들이 잘 안 보이는 거지. 그래서 별을 잘 보려면 우리나라도 저기 깊숙한 곳, 인적이 드물고 사람이 없고,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람이 별로 없고 인적이 드물고 탁 트여있는 공간에 가면 별 많이 볼 수 있어요. 지금은 여기서는 일부 별, 진짜 밝은 애들만 몇 개만 볼 수 있죠. 볼 수 있습니다. 별이 막 하나도 없지는 않아요. 우리 밤에 구름 안 끼는 맑은 날 보면 막 엄청 별이 뭐 하나도 없이 별 하나도 안 보이진 않아요. 아, 그리고 달도 좀 덜 떠야 돼. 보름달보다는요 좀 달도 잘 안 뜨는 그때 잘 보입니다. 그렇고요. 넘어가 볼까요? 자, 넘겨서 보시면 여기서 또 이거 아까 내가 했던 거네요. 그쵸? 내가 태양이고 별을 내가 지구고 태양 하늘 싸움 해가지고 내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돌면서 누가 얼마나 먼저 보이나 어느 쪽이 먼저 보이나 보고 확인한 실험이에요. 내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도니까 동쪽부터 사람이 처음 보이기 시작하고 그 다음 이게 정오가 되는 거예요. 12시 정면. 그 다음에 지는 거예요. 서쪽에 져요. 저녁 6시쯤. 그 다음에 완전히 돌면 이때부터 밤이다가 다시 뜨는 거죠. 해가. 동쪽부터 뜨는 겁니다. 그거 확인하는 실험도 봤고요. 그러면 우리 문제 풀어볼까요? 질문하셔도 돼요.
봅시다. 언제 끝나는지 모르겠으니까. 언제 끝나니? 끝나고 볼게요. 너무 안 해도 너무 봐요. 아, 그리고 너는 수업 영상 보내준 것도 봐야 돼. 내일 보고 와요. 잘 가. 맞출까요? 자, 1번부터 지구 역할 맡은 사람이 제자리에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천천히 회전하면서 전동을 봤대요. 전동을 볼 때 모습으로 알맞은 걸 쓰래요. 그럼 어떻게 된다? 동쪽부터 보이기 시작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기 시작하는 건 기역. 앞 1번 실험 결과 보고 알 수 있는 사실을 옳게 맞은 것 고르는 거예요. 지구는 자전축이 기울어진 채로 자전해요. 별 역할을 맡은 사람은 지구를 볼 수 없어. 지구가 서쪽에 동쪽으로 자전하기 때문에 하루 동안 태양이 변해. 자, 지금 보시면 일단 이거는 이 자체가 틀렸죠. 별 역할을 받은 사람도 지구를 볼 수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얘가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치? 근데 지구는 자전축이 기울어진 채로 자전한다는 거 맞잖아요. 우리 처음 수업할 때 바로 처음에 얘기한 게 그거잖아요. 하지만 뭐란 얘기예요? 이 실험 결과를 보고 알 수 있는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맞는 얘기지만 저 실험 결과를 보고 우리가 자전축이 기울어진 채로 자전하는 걸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맞는 건 테리. 자, 1번. 자전 방향. 지구의 자전 방향 옳게 나타낸 것입니다. 우리 어떻게 배웠어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돈다고 배웠죠. 그리고 북극에서 쳐다보면 반시계 방향, 시계 반대 방향이라고 했으니까 니은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자전축을 중심으로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하루. 거꾸로죠, 거꾸로. 우리가 처음에 돌아서 다시 원위치까지 왔을 때를 하루라고 정한 거예요. 지구가 우리가 정한 하루에 한 바퀴 돈 게 아니라 그 한 바퀴 도는 걸로 우리의 하루를 정한 거지. 그래서 하루입니다. 자, 그 다음 스스로 회전하는 지구의 운동을 알아보기 위해 스마트 기기를 들고 돌았어. 자, 서쪽에 동쪽으로 돌았대요. 그리고 태양을 찍었대요. 자, 그러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까닭을 옳은 걸 보기 위해서 기호로 쓰시오. 결과를 물어보는 게 아니네요. 그쵸? 결과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우리 실험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얘가 회전한 이유를 고르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지구가 뭐 했어요? 시계 방향이 아니라 반시계 방향이니까 이거 틀렸고요. 태양을 중심으로 자전하는 게 아닙니다. 태양을 중심으로는 공전하는 거고요. 자전은 자전축을 중심으로 자전하는 거죠. 그래서 얘도 틀렸어요. 우리가 만든 건 디귿 서쪽에서 동쪽으로 자전하기 때문이다. 자, 그다음 하루 동안 낮에 위치 변화네요. 그쵸? 낮 동안의 위치 변화입니다. 하루 동안 태양은 동쪽에서 떠서 남쪽 하늘 지나 서쪽으로 위치가 변하는 겁니다. 동에서 떠서 남을 지나 서쪽으로 진다. 자, 5번. 하루 동안 별을 관측하면 얘 똑같습니다. 태양이랑 동쪽에서 서쪽으로 위치가 변한다. 6번. 지구의 자전 방향은 서쪽에서 동쪽이고 그거 서쪽에서 동쪽으로 돌면서 쳐다보는 태양과 별은 동쪽의 서쪽이다. 이거지. 반대로 움직인다.
자전투. 낮과 밤의 구분. 자, 이거 뭐 설명할 것도 없죠. 낮은 태양이 동쪽에서 떠올라서 서쪽으로 질 때까지. 아까 얘기한. 그게 낮이고, 밤은 서쪽으로 진 때부터 다시 동쪽으로 떠올릴 때까지의 시간이 그래서 우리 낮과 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고. 그때 모습도 당연히 다 알죠. 태양이 보이고, 빛이 있어서 밝고, 이때 주로 바깥에서 활동하고. 밤에는 태양이 보이지 않아서 어둡고 주로 사람들이 집에서 활동해요. 지만 우리나라는 다르죠. 우리나라는 밤에도 잘 활동하죠. 밤에 어둡지도 않고. 외국은 보통 해 지면 밖에서 활동을 잘 안 해요. 우리나라는 다르죠. 밤이 돼도 활동을 하고 일도 하고 놀기도 하고 밥도 먹고 그쵸. 그래서 거리가 엄청 밝잖아요. 인공위성 찍은 사진 보시면 인공위성 찍은 거 봤어요? 그러면 밤에 우리나라가 진짜 밝아. 보시면 우리나라 일본만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여기가 서울이거든요. 여기 서울 밝은 거 보이죠? 이게 밤에 찍은 거야. 그러면 여기 북한이잖아요. 북한 밤에는 거의 완전 등 하나도 빛이 안 보여요. 여기 중국도 그렇게 그닥 밝진 않죠. 그래서 우리 일본이랑 여기 서울 이 부분만 엄청 밝죠. 그래서 우리 밤에도 그렇게 막 어둡거나 사람이 활동 안 하거나 이러진 않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사람들이 주로 집안에 활동하고 어둡다. 그리고 낮과 밤에 생기는 까닭은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하면서 태양을 받는 부분 낮, 태양 안 받는 부분 밤. 그래서 돌면서 계속 반복되는 거죠. 낮과 밤의 반복은 지구의 자전 때문에 돌고 있으니까. 아니 돌다가 멈춰버리면 어때요? 여기는 계속 낮이 되는 거, 여기 계속 밤이 되는 거지만 그렇지 않고 멈추지 않고 계속 도니까 낮과 밤이 계속 반복되는. 아이고 싫어. 자, 그래서 반복되는 겁니다. 자전 때문에. 그래서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위치에 따라 낮과 밤이 다르죠, 당연히. 그래서 하루에 한 바퀴 자전하니까 낮과 밤이 하루에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는데 이때 우리나라가 밤이야. 여기 밤이 여기 있네. 우리나라 여기 있네. 그쵸? 우리나라 여기 있으면 우리나라 반대편에 있는 그 나라는 낮이 되는 거죠. 그쵸?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땅을 파고 지구를 정말 중심을 지나서 땅을 쭉 파가지고 밖으로 빵 나오면 어느 나라게요?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땅을 파가지고 쭉 가서 여기서 나왔어. 어느 나라로 나온다? 아니야, 조금 더 아래. 그 대륙은 거긴데요. 나라는 좀 달라요. 아래쪽에 있는. 아르헨티나입니다. 아르헨티나가 우리나라 정반대 있다고요. 지구 정반대.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밤 12시면 저기는 낮 12시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자전하기 때문에 같은 시점에 낮은 지역이 있고 밤이 되는 지역이 있다. 그래서 위치에 따라서 낮과 밤이 되는 때가 다르다라는 거고요. 여기 우리나라 자세히 나오죠. 우리나라 해가 제일 먼저 뜨는 건 동해 독도다. 독도 섬이 제일 동쪽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해가 뜨는 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해가 가장 늦게 뜨는 건 섬이 제일 끝에, 서쪽에 제일 끝에 있는 섬인 백령도가 제일 늦게 뜬다. 그래서 근데 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독도부터 백령도까지 거리가 엄청나게 먼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조그맣잖아요. 그러니까 먼 게 아니기 때문에 엄청 차이 나진 않아요. 엄청 큰 나라는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시차도 생기지만 우리나라는
시차를 같이 쓰잖아요.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진 않습니다. 브라질이랑 우루과이만 나왔네요. 아르헨티나는 안 나왔네. 어쨌든 우리 낮이 될 때, 낮이 날 때 정반대 있는 브라질이나 우루과이 다 남미 쪽 나라들이죠. 얘네들은 밤이 시작된다라는 거고요. 저기 보시면 요것도 나오죠. 지역에 따라 낮이 되는 때가 다르면서 날짜 변하는 기준도 정하기 위해서 경계를 나눠놨어요. 그래서 그 부근에서는 날짜 변경선이라 그래서 날짜 가장 변경되는 곳이 다르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해외여행을 가는데 우리가 여기서 절로 쭉 미국으로 쭉 가면 어때요? 날짜가 안 바뀔 때도 있죠. 그러니까 내가 25일날 출발했어. 25일날 출발해서 미국에 딱 도착했는데 분명히 열몇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 25일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날짜가 달라지는 경우가 생기죠. 시차도 달라지고요. 우리나라는 어디 기준으로 시간을 정했냐면요. 일본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일본 도쿄 기준으로 시간이 정해졌어요. 그래서 거기랑 같이 씁니다. 그 시간이 일본이랑 같아요. 그래서 옛날 일제시대 때 그 같이 쓰는 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죠. 변경되지 않고. 그래서 그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넘겨서 106조 요번에는 지구본을 돌렸대요. 지구본 알죠? 지구본은 지구를 둥글게, 그러니까 지구랑 동일하게 모형을 따서 작게 만들어 놓은 게 지구본. 그 지구본을 펼쳐서 평평하게 만든 게 지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지구본, 우리나라 위치에 관측자 모형을 붙이고 그 다음에 전등을 킨 다음에 서쪽에서 동쪽으로 천천히 돌리면서 낮이 어디고 밤이 어딘지를 관찰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구본이 돌면서 우리나라의 전등빛을 받으면 낮이 되고 그 다음에 안 받으면 반대로 가면 밤이 된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낮과 밤이 반복된다. 자전 때문에. 이것이 요번 실험입니다. 그쵸? 요것도 문제 잘 읽으면서 풀어볼게요. 106, 107. 낮과 밤이 생기는 까닭을 알아보기 위해서 모형 실험을 했어요. 지구본에다 모형을 붙이고 우리나라 위치에 붙이고 지구본을 돌린 거죠. 서쪽에서 동쪽으로 돌린 겁니다. 그럼 전등은 달이 아니라 태양을 해당하는 거고 지구본을 돌리는 건 지구의 자전 나타낸 거 맞고요. 전등빛이 비치는 곳에 있는 지역은 낮이 되겠죠. 그래서 미은. 자, 요번에는 관측 모형이 있는 지역에 대해 옳게 말한 거래요. 반바퀴 돌렸어. 자, 관측자 모형에 전등빛이 비치지 않는 지역에 있으므로 밤이야. 맞죠? 이거 너무 말이 안 되네. 그쵸? 돌리기 전에 낮이 있는 지역이 있으니까 계속 낮이 하는 틀린 얘기니까 보기가 맞아요. 자, 그 다음 태양이 서쪽으로 진 때부터 동쪽으로 다시 떠오르기 전까지는 밤인 거고 떠오를 때부터 질 때까지의 시간은 낮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낮과 밤이 생기는 까닭은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자, 전등을 켜고 관측자 모형을 붙인 지구본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천천히 돌릴 겁니다. 자, 관측자 모형이 있는 위치가 낮인지 밤인지 보래요. 전등이랑 바로 비치는 지역에 있는 건 낮, 반대편에 있는 건 밤. 너무 쉽네요. 그쵸, 이거는. 자, 지금 하루 동안 낮과 밤에 대한 설명이래요. 낮과 밤은 하루에 한 번씩 번갈아가며 나타나는 거 맞고요. 자전하면서 달빛을 받지 못하는 지역, 뭘 X 쳐야 되나? 달빛을 받지 못하는 지역은 낮과 밤 다 얘기할 수가 없네요. 그쵸? 이걸 지워야겠구나. 그래서 햇빛을 받지 다 말이 안 되네. 햇빛을 받는 지역이 낮이 된다가 맞죠? X.
자, 이제 실제 모습 가깝게 그려놨네요. 자, 지구가 태양빛을 받는 모습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곡에서 올라 기호를 쓰래요. 태양빛을 받으니까 여기 가 부분이 낮이 되는 거고 반대편에 있는 나 부분이 밤이 되는 건데 이 밤내 우리나라가 있대요. 그러면 가 지역은 현재 낮이죠. 틀렸고 우리나라는 현재 밤이니까 틀렸고 나 지역은 태양이 비치지 않는 게 맞죠. 디귿. 6번 1월 1일날 가장 빠른 해돋이를 보기 위한 친구들의 계획을 보고 옳게 말한 것에서 이름을 쓰래요. 난 남해로 가서 볼 거야. 남해 가서도 해돋이를 볼 수는 있습니다만 이 가장 빠른에서 걸리죠. 서해 백령도로 여행을 갈 거야. 백령도는 가장 느린 해돋이 위치겠습니다. 그래서 동쪽에 위치한 독도로 갈래. 태우가 얘기한 게 맞지요. 자, 잘 풀었어요. 지구의 공전은 한번 공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설명하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설명할 거예요. 공전은 좀 더 얘기할 게 많아서요. 공전 보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또 돌아볼게요. 자, 내가 이제 지구인데 이렇게 돌던 애잖아요. 그쵸? 하루에 한 바퀴 이렇게 돌던 애인데 이제 뭐 할 거예요? 태양 중심으로 한 바퀴를 크게 이렇게 돌 겁니다. 이 방향도 서쪽에서 동쪽이에요. 방향 똑같습니다. 자전 방향과 공전 방향 같아.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돌면서 뺑글뺑글 돌면서 공전도 뺑글뺑글 하는 거죠. 지구가 엄청 바빠요. 지금 돌고 엄청 빠르게 돌고 있습니다. 자전도 하고 공전도 하고 동시에. 그래서 태양을 중심으로 1년에 한 바퀴씩 일정한 길을 따라 서쪽에서 동쪽으로 회전하는 것을 공전이라고 합니다. 아직도 어지럽네. 자, 그러니까 자전과 공전을 동시에 하고 있는 거야. 같은 방향으로 열심히 돌고 있죠. 하루에 한 바퀴는 자전이고요. 1년에 한 바퀴가 공전이죠. 1년이 며칠이야? 365일이잖아요. 그쵸? 그럼 한 바퀴 도는데 몇 도예요? 360도죠. 그쵸? 그러니까 나누면 약 하루에 1도씩 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루에 1도 하면 엄청 작은 각이잖아요. 그쵸? 하지만 그게 360동을 돌면 원위치로 돌아온다 라는 얘기지. 우리가 자전하면서 일어나는 일이 아까 뭐였어요? 태양이 뜨고 지고 하면서 낮과 밤이 반복됐고, 그쵸? 그리고 달도 뜨고 지고 별도 뜨고 지면서 일주운동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근데 공전하면 여러 가지 일이 생깁니다. 여러 가지 일이 생겨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전축이 기울어진 채로 돌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다양한 현상들이 엄청 많이 생겨요. 그래서 지금 배울 거는 일단 별자리예요, 별자리. 자, 지구가 공전하면서 지구 위치가 달라지고 지구 위치에 따라 밤하늘에 보이는 모습도 달라진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이 그림으로 설명하기 전에 올해 중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오투. 이런 역할 요 그림. 요겁니다. 자, 지금 무슨 얘기냐면 지구가 태양 중심으로 돌고 있잖아요. 이렇게 뺑글뺑글 돌고 있단 말이죠. 요 방향으로 돌고 있어요. 돌고 있으면서 보이는 별자리가 다르게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자, 봐봐. 잘 보이죠? 봄 볼게요, 봄.
지구가 여기 봄에 여기서 시작해서 1년 동안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럼 봄에 태양을 쳐다보면 그냥 이런 게 있다고만 알아두세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 지금 뭐라고 써있냐면 9월 사자자리, 8월 개자리 이렇게 써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 황도 12궁이라고 하는데요. 황도 12궁 지금 몰라도 돼요. 그냥 느낌만 알아두세요. 황도 12궁이 뭐냐면 우리가 옛날에 별자리를 다 관측했잖아요. 그리고 기록해놨단 말이야. 사자자리 저기 있고 궁수자리 저기 있고 개자리 저기 있고 제 높이 떴을 때 기준으로 기록해놨어. 그럼 황도 12궁은 뭐냐면요. 태양도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그쵸? 태양의 위치를 별자리 기준으로 얘기해 놓은 게 황도 12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4월 물고기 자리라고 써 있잖아요. 그럼 4월에 물고기 자리 위치에 태양이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태양이 제일 높이 떠 있을 때가 물고기,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생각한 거야. 태양을 쳐다봤어. 4월에 태양을 쳐다봤더니 아 저기 원래 물고기 자리 위치에 있던데 태양이 떠있네? 라는 거예요. 그럼 4월에 물고기 자리가 잘 보일까요? 안 보이겠죠? 왜? 물고기 자리 위치에 태양이 떠있으니까 물고기 자리 잘 안 보여. 그거 얘기하는 그림입니다. 봐봐요. 봄에 여기 위치에 있을 때 태양을 쳐다봤더니 물고기 자리에 태양이 떠있어 라는 그림이에요. 그럼 그 날짜가 4월이라는 얘기입니다. 4월에 물고기 자리 위치에 태양이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럼 이때 지구는 뭐가 보이겠어요? 밤에 여기가 낮인 거잖아요. 여기 이 위치에서 보는 게 낮이잖아요. 그쵸? 그럼 밤은 어디예요? 밤은 요 지역이 밤이잖아요. 그럼 밤에 하늘을 쳐다보면 처녀다리가 떠있다는 얘기지.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이것만 기억하세요. 그래서 돌아서 가을이 왔어요. 가을이 왔더니 어때요? 가을이 왔더니 태양이 이쪽에 있으니까 밤에 물고기 자리가 제일 높이 떠있더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구가 돌면서 밤에 제일 잘 보이는 별자리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 그림도 기억해 두세요. 우리 중학교 되면 이 그림으로 공부할 거니까. 그래서 다시 책으로 돌아오면요. 그래서 이런 실험이 나오는 거죠. 우리 가운데 전등이 있어요. 그쵸? 가운데 전등이 있고 그 주위를 지구가 지금 얘가 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때요? 태양을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라 태양을 등지고 이렇게 도는 거죠. 왜냐면 밤에 보이는 별자리 얘기할 거라 그래. 태양을 쳐다보면 낮이잖아. 태양 쳐다보면 낮에는 별이 안 보이죠. 그쵸? 태양 등지고 밤에 저쪽에 뭐가 보이는지. 그래서 지구본을 우리나라 위치의 관측자 모형이 남쪽을 향하도록 붙이고 그 다음 전등을 가운데 놓고 전등을 등진 상태에서 지구본을 들고 섭니다. 그 다음에 전등을 켜고 가나다라 위치로 이동하면서 관측자 모형이 향하는 방향이 무엇이 보이는지 관찰한다 라는 얘기죠. 여기 전등을 두고 내가 지구본 들고 서쪽 동쪽으로 돌 거예요. 이때 여기 보이는 거랑 저기 보이는 거랑 여기 보이는 거랑 여기 보이는 게 다르다는 거죠. 그쵸? 전등을 등지고 돌 때 밤에 보이는 게 다른 거지. 여기 보이면 저기 복도가 보이는 거고 여기서 이렇게 보면 창문이 보이는 거고 이렇게 보면 TV가 보이고 여기 보면 문이 보이고 이런 식으로 다 다른 모습이 보인다는 겁니다. 이거 점점 더 어지럽냐? 자, 그래서 전등을 중심으로 서쪽에 동쪽으로 회전하면 관측자 위치가 달라졌기 때문에 각 위치에 보이는 모습이 다르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포인트는 전등을 등지고 있을 때. 그쵸? 전등을 보고 있으면 낮이니까요. 그래서 지구가 공전하면서 달라진 지구 위치에 따라서 보이는 위치 달라지기 때문에 계절에 보이는 별자리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절별 별자리 대표 별자리는요. 동쪽 하늘에서 해가 그러니까 저녁 6시 이후에 그다음 자정 밤 12시쯤에 남쪽 하늘에서 새벽녘
새벽 6시 전까지 서쪽 하늘에서 관측되어 밤새 오래 볼 수 있는 걸 대표 별자리라고 붙인 거라고. 그러니까 밤하늘 저기 꾸수탱이 서쪽 하늘 꾸수탱이에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걸 대표 별자리라고 안 붙이고 밤새 저기 동쪽에서 떠서 남쪽 하늘 지나 서쪽으로 질 때까지 쭉 볼 수 있는 별자리가 그 계절의 대표 별자리라고 이름 붙였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보시면 봄에는 사자자리, 여름에 백조자리, 가을엔 페사수수자리, 겨울엔 오리온자리가 보입니다. 아까 내가 오늘 보면 오리온자리가 잘 보일 거라 그랬잖아요. 겨울엔 특히나 오리온자리가 되게 유난히 잘 보여요. 왜냐면 다른 별자리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보이는 별자리 보면 오리온자리일 확률이 높습니다. 딴 별은 잘 안 보여. 자, 그래서 이거 내가 얘기한 거죠. 태양빛이 너무 밝기 때문에 태양과 같은 방향에 있는 별자리는 지구에서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별자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봄철엔 가을철 별자리가 안 보이고 가을철엔 봄철 이렇게 반대편에 있는 별자리가 안 보이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 그림도 보시면 가을에 페가수스 자리가 잘 보인다는 얘기는 봄에 사자 자리는 안 보여요. 왜? 태양이 그 위치에 떠 있는 거니까. 사자 자리 위치에 태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봄에 듣고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별자리를 보시면 봄에 4월 15일 부근에는 사자자리, 목동자리, 처녀자리가 봄 대표 별자리입니다. 그다음 여름에는 백조자리, 검은조자리, 독수리자리. 가을에는 안드로메다자리, 물고기자리, 페가수스자리. 겨울에는 쌍둥이자리, 오리온자리, 큰개자리가 대표 별자리고 잘 보이는 별자리다 라는 거고요. 각자의 이름이 붙여졌고 그 이름에 따른 이야기도 전설 같은 것도 많이 있죠. 그 옛날 사람들이 심심했어요. 심심했지. 그래서 재미있으라고 지은 거예요. 진짜 얘가 백조 모양이 정확히 백조 모양이라 백조자리라고 지은 건 아니고, 그쵸? 우리 밤에 옛날 사람들은 밤에 할 일이 없었어요. 왜냐면 전기가 없었거든. 전기가 없으니까 불도 시원찮고 밤에 할 거라고 자는 거밖에 없으니까 밤에 별을 보는 거죠. 밤에 별을 보면서 저 별은 백조랑 닮았으니까 백조자리라고 치고, 그 다음 저거는 독수리 닮았네 독수리자리 치고, 그것만 한 게 아니죠. 거기에 따른 막 전설이랑 붙여가지고 뭐 그런 거. 그 그리스 로마 신화 다들 읽어봤어요? 그거랑 연결된 별자리 되게 많죠.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 이렇게 이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름 붙인 거 하나도 없죠. 다 그때 이름 붙여진 거예요. 그 옛날 사람들이 이름 붙여진 거고, 대표 별자리는 뒤에 문제 풀려면 좀 암기가 필요할 거예요. 그래요. 별자리 찾는 방법은 몰라도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여기서 포인트는 뭐예요? 공전하면서, 지구가 공전하면서 볼 수 있는 밤하늘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계절에 따라서, 달에 따라서 다르니까. 그때 기준은 태양을 등지고 밤에 볼 수 있는 별자리가 달라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112쪽, 113쪽은 오늘 안 풀게요.